얘들 안녕. 주말 잘 보냈니? 주말까지 선생님 얼굴 보려면 좀 짜증나긴 하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너희들 세계사 수업 시간에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딴에는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쓰자. 그리고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해주려고 전 시간에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좀 주려고 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절대왕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갈 건데, 오늘 이제 알려주는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절대왕정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거야. 미리 얘기하면 왕권, 신수설, 상비군, 관료제, 중상주의 네 가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를 먼저 한번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서유럽과 동유럽 주요 국가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야. 특히나 인물 중심으로. 그 당시에도 왕이지, 왕이 있었으니까 전성기 왕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해했지? 첫 번째, 절대 왕정 시대를 다루는데 그 시대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본다. 두 번째는 서유럽과 동유럽. 서유럽이라고 하면은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겠지. 뭐 스페인이 될 수도 있고, 동유럽은 독일부터 생각하면 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정도로 해서 그 주요 국가의 전성기 시절 왕들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 다음 주 목요일에 수업하기 전까지 한번 동영상을 보고 예습이지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시작을 해보자. 자, 절대 왕정 시기는 유럽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로 생각이 돼. 여기 말 그대로야.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어. 완전 인싸들이지, 그치? 그래서 이 왕들의 권력이 정말 셌다고. 밑에 보면은 프랑스 말이라서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말 한 번쯤 들어봤지.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야. 이 말을 한 사람은 루이 14세라는 사람이지. 너희들 알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나? 루이 까또즈 명품 중에 있다 그랬지. 루이 14세 그 사람이 했던 말이야. 그 정도로 왕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겠지. 우리가 보면은 역사는 어떤 흐름대로 가거든. 이전에 너희들 지금 신학로 개척하고 뭐 종교개혁 이런 걸 봤잖아. 그 전을 생각해봐. 르네상스 시대보다도 조금 전을 생각해봐. 중세 봉건 국가였어. 기억나니? 그때 뭐 왕이 있지만 왕이 약하니까 영주가 있고, 그리고 영주 밑에 기사들이 있고, 그 봉토를 받아서 장원제도라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통치하는 중세 봉건 국가였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 국가 전에 근대 국민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에만 살고, 독일 사람은 독일에만 살고, 영국 사람은 영국에만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국가가 오기 전에 잠시 있었던 권력 형태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과도기적 성격. 과도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중간지대라는 성격이야. 중간지대. 그치? 그래서 여기 밑에 말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 중세 기사에서 근대의 시민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징검다리다. 징검다리. 징검다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왕들이 어떻게 16에서 18세기에 그 시기만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세력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야. 자, 왕이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봉건 귀족들만 있었다고. 그런데 신흥 시민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성장을 해. 여기 보면 돈이 보이지? 돈. 그치? 돈을 많이 번, 지금으로 치면 뭐 상공업자, 재벌이라고 생각해도 돼.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을 생각해도 되고 수출 기업을 생각해도 돼.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뭐 롯데, LG 이런 회사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귀족들, 공작, 후작, 백작 이런 귀족들이 있었는데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 힘은 빠지고 상공업으로 돈을 번 시민 계급이 굉장히 크고 있어서 이게 절묘하게 시소 게임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시소라 그러지, 그렇지? 균형을 맞추는 왕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고 뭐 1, 200년이니까 긴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상당히 짧은 시기지, 인류 역사로 치면은.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로 가기 전에 발견됐던 굉장히 과도기적인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신흥시민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르주아라는 말이 있거든. 부르주아. 너희들 그 지난번에 아우구스 부르크라는 말 기억나지? 부르크. 그치? 부르크인데 이 부르크라는 말이 도시라는 뜻이야. 도시라는 뜻이거든. 이 독일어로 도시라는 뜻이고, 뭐 이거를 프랑스 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 부르지라고 써.
그래서 도시 안에 옛날에 그 성이 있었잖아. 도시의 외벽에 성을 이렇게 쌓는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면적이 제한돼 있으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쪽 집값은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겠지, 그치? 비싸요. 엄청 비싸. 강남 집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여기는 직업이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뭐 의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뭐 변호사. 귀족들은 이런 직업을 안 하거든. 지금이야 선망받는 직업이죠. 옛날에는 천시했다고. 그래서 평민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거야. 아니면 상공업자, 그치, 상인 이런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살게 됐어. 그래서 일반 평민이지만 성 안에 사는 꽤 돈 많고 잘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그랬냐? 부르주아, 도시 안에 사는 사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일종의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유층, 자산가 계급. 이렇게 나중에는 의미가 변화돼. 어쨌든 근데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부르주아 세력이 힘을 다시 키우기 시작하니까 왕이 거기서 절묘하게 균형점으로 삼기 시작한 거야. 이 시대적 배경이야. 자, 아까 얘기했지. 자,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핵심이야, 얘들아. 선생님 항상 얘기할 때 핵심을 얘기하지.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4가지 기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써 있지. 자, 정치에 있어서 왕권 신수설. 신이 주셨다는 거야. 정당성이지. 아니 왜 당신이 권력을 독점합니까? 왕이 뭐라고? 왕이 대수라고. 야, 이 자식아, 신이 주셨다 임마. 이 자식아, 신이 주셨다. 신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봐 여러분. 중세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종교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엄청 크단 말이야. 얘들아, 지금 생각해도 목사님, 신부님, 스님 하면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러면 야,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봤나 이런 말도 듣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더 강했단 말이지. 그래서 신이 주셨다라고 왕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정은 관료제라고 했어. 관료제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근데 예전에도 공무원 옛날에는 없었어요. 있었지만 항상 있었던 건 아닌 거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봉건 귀족들이나 기사들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왕 밑에서 계속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관료로서 지금 공무원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 명령을 실행하는 충성스러운 관료 조직이 생겼다는 거야. 세 번째는 상비군. 옛날에도 군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상비군이 뭐야? 항상 상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늘 있는 군대. 어딜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군대. 상비군이 생긴 거야. 24hour,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싸울 수 있는 왕 직속의 군대가 생긴 거야. 옛날 군대는 뭐야? 옛날 군대는 봉건 귀족 밑에 있었던 일단 기사들이 오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한시적으로 징집을 해. 농노라고 하지. 훈련도 안 돼 있어. 싸움도 못 해요. 근데 이 군대는 뭐야?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훈련도 받고 그래서 싸움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겠지. 그렇지? 그래서 왕의 권력을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경제제도.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중상주의는 뭐냐면 얘들아 수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출. 그렇지? 싸우려면 어떻게 군대에 있으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국가가 간섭을 해서 금과 은을 모으게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막았다고. 그렇지? 국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가의 통장 잔고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중상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 콜베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재상이었거든. 이름 보이는지 모르겠다. 되게 작지? 콜베르. 그 사람이 대표적인 중상주의를 실현한 관료였다고 생각하면 돼. 관료. 요거를 조금 정리해 볼까? 절대 왕정인 왕이 있어. 한자 왕자야 얘들아. 왕이야 왕. 왕이 있어. 왕을 뒷받침하는 거야. 일단 사상적으로는 그치? 사람의 사상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 것처럼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이 있는 거야. 왕권 신수설. 신이 권력을 줬어. 일단 이걸로 막 세뇌를 하는 거지. 야, 신이 준 거야, 이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고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경제제도는 중상주의. 그치? 중상주의. 이거는 뭐야? 경제. 그치? 수출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뒷받침한 실제 조직이 2개가 있지. 뭐가 있다고? 행정에는 관료제. 공무원들, 늘공들이야, 늘공들. 늘공. 요새 말로.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군대.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 그치? 늘 군대야. 지금 우리나라 군대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니까 중상주의, 수출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필기를 할 거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좋겠지. 자, 정리됐지?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자. 국가 단위의 용돈 관리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딱 됐는데 중상주의야. 부의 원천은 금과 은,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출할 때 수출 세금을 면제하고 장려해 준 거야.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은 여기 벽 보이지? 막은 거야.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관세를 엄청 올리는 거야. 수입 못하게. 그리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지. 원료 공급의 시장으로. 왜냐면 이게 아까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신항로 개척 시기와 그 맞물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 식민지가 늘어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막 돈을 긁어 모으면서 수출은 엄청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는 방식이야. 지금 미국을 생각하면 돼. 트럼프가 하고 있는 방식. 중상주의야. 이제 넘어가 보자. 서유럽에 슈퍼스타 왕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서유럽하고 동유럽을 비교해 보는 게 우리의 오늘 이 영상의 두 번째 목표거든. 잘 보자. 자, 서유럽은 동유럽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살고 일찍이 상업공업이 발달하고 신흥시민, 아까 얘기했지, 부르주아가 성장했어요. 세 나라가 유명했는데 알지? 에스파냐가 처음에 뜨거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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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그치? 금은이, 담배, 뭐 향신료 쏟아져 오고잖아. 에스파냐가 대서양 무역의 중심. 포르투갈도 있지만 포르투갈은 좀 작아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야?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영국. 누가 있겠어?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있는 거야. 쭉 가고 17세기 프랑스. 누구? 루이 14세. 아까 루이 까토즈. 루이 14세 태양왕. 지미국 국가다. 이 사람이 결국 사실은 제일 유명하지.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순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자, 첫 번째야. 펠리페 2세야. 생각보다 잘생겼지? 외모는 좋았다 그래. 근데 여기 턱이 좀 나왔잖아. 왜냐면 이 사람 가문이 합스부르크 왕가였는데 거기에 그 집안의 유전병이 턱이야. 턱이 턱주가리가 막 나와. 턱주가리래. 하여튼 턱이 길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후손 중에 아예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는 왕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근친혼을 했거든. 가족들끼리 결혼했어. 자, 어쨌든 간에 이 펠리페 2세가 16세기 있는데 너희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란 말 들어봤니? 그 원조야. 그게 스페인, 에스파냐거든. 거기에 주인이야.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해. 누구냐면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이슬람의 최대 제국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종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는 주도권을 차지해.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포르투갈이 잠시 병합이 돼요. 이 사람 때. 그래서 지중해와 대서양의 해상권을 모두 장악하는 거야. 대단하지. 그치? 그리고 여기 아르마다라고 부르는데 무적 함대를 육성해서 당시에 최강의 해군력을 갖게 돼. 물론 약점이 있었어. 뭐냐? 국내 산업이 발달에 미흡하고 그랬어. 왜? 잘 봐봐. 왜 국내 산업 발달이 미약했냐면 에스파냐에서 자, 중상주의를 생각해봐. 중상주의는 뭐라 그랬어? 금, 은이 들어오면 왔다야. 아까 뭐 산업을 보호하고 뭐 산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금, 은을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스페인, 이 당시는 에스파냐라고 할게. 에스파냐는 어떻게 됐어? 금은이 여기 멕시코, 남미, 여기 스페인 이렇게 있잖아. 유럽 이렇게 있잖아. 근데 자동으로 들어왔잖아. 자동으로. 그치? 약탈해서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산업을 힘들게 키울 생각을 했을까? 막 들어오는데? 안 했겠지? 그러니까 산업의 발달이 미흡해진 거야. 결과적으로 산업 발달이 미흡해진다. 그치? 처음엔 괜찮았지만 돈은 많아지는데 산업은 발달하지 못한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극단적으로 가톨릭을 강요를 해요. 가톨릭을.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좋았을 거야. 굉장히 이 사람이, 이분이 신앙심이 좋았대요. 그런데 어떤 신앙심? 가톨릭에 대한. 그치? 가톨릭. 구교에 대한. 그러니까 신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심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지역이었던 네덜란드가 저항민 독립을 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야. 네덜란드가 몇 년이나 독립운동을 했는 줄 아니? 네덜란드가 몇 년이나 했냐면 80년 동안 싸워요. 상상이 되니? 8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근데 이겨요. 언제 이겨? 30년 전쟁을 이게 그러니까 80년 동안 독립운동 하는 중에 30년 전쟁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네덜란드가 참전해서 이쪽이 약간 유리해서 독립을 인정을 받아. 기억나니 여러분?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최고의 조약, 베스트 팔렌 조약, 그치?
그러니까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몇 년도 그치 딱 그때 두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1648 1648년도에 결국에 독립을 해요. 어디가? 네덜란드가. 왜 독립을 했다? 국내산 산업 발달이 미흡하고 가톨릭을 강요하니까 돈이 많은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한 거야. 지금도 똑같잖아. 돈 많이 벌면 막 세금 거두려고 그래요. 그럼 돈 많은 사람 좋아 싫어? 싫지. 그러니까 저항하고 독립을 했는데 무려 80년 동안 했고 30년 전쟁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 1648 1648년에 최종으로 독립을 하게 된다. 종교 자유도.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에스파냐는 차츰차츰 쇠퇴하게 되지. 자, 두 번째 보자. 엘리자베스, 영국으로 가는 거야. 16세기 말이야.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훌륭한 여왕이셨어. 너희도 들어봤잖아. 엘리자베스 1세. 그치? 16세기 말이야. 그때 기억나지? 원래 영국도 가톨릭을 믿다가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선포하지. 누가?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선포를 해. 그거는 1534년일 거야. 수장령. 그러니까 왕이 수장, 최고다. 수장령. 영국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 원래 엘리자베스 1세 아버지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 잘생긴 바람둥이 6번 결혼한 사람. 헨리 8세가 자기 이혼 찬성 안 해준다고 가톨릭에서 뭘로 바꿔? 성공회로 바꿨지. 그치? 국교회로. 그때 선포한 게 명령이 수장령. 수장이 대빵이라는 뜻이잖아. 내가 교회,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라는 수장령을 아마 1534년에 발표했을 거야. 근데 엘리자베스 1세 때 와서 다시 한번 통일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 통일령. 통일령은 1559년이지. 방금 전에 봤지만. 그래서 아예 확립을 해버려. 그치? 확립을 해버려. 왜겠어? 엘리자베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엄마가 있었지. 앤이라고. 검은 눈에 앤이 있는데 이 앤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수장령을 발표를 했으니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 어떻겠어? 성공회가 이쁘겠어? 싫겠어? 성공회가 좋겠지. 성공회가. 그래서 발표를 해요. 통일령을. 근데 칼뱅이나 이런 데는 다른 신교에도 자유를 주지 않았어. 그게 한계점이 있지.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 경제를 부흥시켰어. 모직물 공업을 육성했거든. 모직물이 뭐야? 양털로 갖다가 지금 코트 같은 거 짜는 거 있지? 아니, 스웨터. 그걸 위해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거래. 인클로저가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풀밭이 있었어. 풀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뭐 감자도 짓고 밀도 심었는데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고 그게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양을 이렇게 키우는 거야. 양을 이렇게 키워. 양이야 얘들아. 이렇게 봐도 음메 키워. 근데 얘들아 동물들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어.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만들어. 그치? 얘들아, 잘 생각해봐. 닫는다는 게 close잖아. 그치? 닫는다. 근데 닫게 만들다는 게 이제 접두어가 붙어. enclose 하면은 close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close하게 만들어. 닫아버렸다. 그때 요거를 명사형을 하면 encloser가 돼요. 영어 실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적을게. 인클로저 운동이라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가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냥 밀 팔 때는 100원 벌었으면은 양몰에서 모직물을 하니까 가공을 하니까 어떻게 돼? 모직물 파니까 갑자기 막 10,000원 벌고 그러는 거야. 막 소득이 엄청 늘어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지. 그치? 경제가 부흥이 돼요. 또한 들어봤으려나?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인도나 아시아 쪽으로 무역을 해요. 너희들도 이미 들어봤지만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동방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 향신료나 이런 걸 가져와서.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야. 무역하면 무조건 대박을 치는 거야. 대박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 부흥이 된다. 경제 부흥이 되겠지. 이해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군사적으로 대단했어. 아까 이 아저씨 기억나? 펠리페 2세가 뭘 갖고 있었어? 그치? 아르마다. 최강의 해군력. 그런데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해버려. 1588년에. 그래서 새로운 바다의 지배자로 등극하지. 여러분 알지만 지금은 미국의 색이지만 해군에 있어서 영국이 강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 거야.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자, 이제 끝판왕으로 가보자. 자, 절대 왕정 시대 하면 사실 이 사람이야. 더 갈 것도 없어. 루이 14세, 17세기의 사람이지. 절대 왕정의 끝판왕.
스스로 태양왕이라고 불렀어. 물론 이 명칭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 시간에 얘기하진 않을게. 제일 유명한 말이 짐이 곧 국가다야.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지금도 가면 있거든. 굉장히 유명한 궁전인데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서 귀족들을 여기 아름다운 궁전에 있으니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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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지. 왔는데 사실상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어. 물론 그게 막 이렇게 뭐 CIA 우리나라 국정원 가서 이렇게 감시한 게 아니고 연회를 베풀어. 연회를 베풀어서 야 이놈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걸 본 거야.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콜베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 재상이 돼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을 밀어붙여 철저하게 국가주도로. 그래서 돈, 금과 은을 축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도 실수를 하지. 얘들아, 그 왕이 보통 권력이 세려면, 힘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똑똑하면 될까? 그것도 되겠지. 두 번째, 힘이 세면 될까? 그것도 되겠지. 뭐 이것도 있겠다. 뭐 정통성. 그러니까는 왕의 원래 아들이거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면 정통성이 약하지만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되면 정통성이 강하니까 이것도 되는데, 근데 이 세 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되게 웃기다.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수명이 길어야 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 이제 중학교 1학년 갔잖아. 그치? 중학교 2학년 언니들, 3학년 언니들 어때?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 그 언니들은 너네보다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똑똑하고. 학교를 오래 다녔으니까 잘 알잖아. 근데 얘들아 국가를 생각해봐. 국가를 경영을 해. 정치를 해. 얼마나 복잡해. 그치? 경제 정책을 결정해야 돼. 얼마나 복잡해. 사실 무슨 부서가 있고 뭐 국무총리 이름은 뭐고 그걸 외우는 것만도 힘든데, 처음에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면 조금 빨리 하는 거지 그걸 다 알 수 있어? 없잖아. 그런데 오래 살면은 어떻게 돼? 싫어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능숙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권력이 강해진다고. 가뜩이나 왕인데, 그치? 자,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아? 루이 14세가 엄청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이거 이제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한 10대 소년일 때 왕이 돼. 10대 때 왕이 되거든. 요새 왕사는 보면은 단종이 10대 때 왕이 됐다 쫓겨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10대 때 왕이 돼. 근데 왕위를 무려 몇 년을 하냐면 내 기억이 정확하면 한 50년 정도는 할 거야. 60년일 수도 있어. 하여튼 되게 오래 해. 하여튼 엄청 오래, 수십 년을 해. 방금 얘기했지. 뭐가 왔다다? 오래 하는 게 최고다. 오래 하는 게. 오래 했다니까? 그럼 이 사람 권력이 얼마나 세겠어. 그치? 엄청나게 셌던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권력을 해서 국가도 많이 발전을 시켜요.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뭐다? 원래 너희들 그거 기억나니? 종교개혁 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신교랑 구교 사이에 다툼이 빨리 끝나. 왜? 비극이 있었지만 낭트 칙령이라는 거를 1598년에 발표를 해. 앙리 4세가. 칙령은 뭐냐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 신교도. 그래서 그 프랑스의 칼뱅교들을 위그노라고 했는데 위그노한테 종교의 자유를 줘. 왜냐면 앙리 4세도 원래 위그노 출신이거든. 그렇게 했는데 1598년 하면 얘들아 이거 막간을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냐? 임진왜란이 끝난 연도야. 신기하지? 역사에 중요한 건 다 이어져 있다. 어쨌든 앙리 4세가 칙령을 발표해서, 그래서 여기는 종교 전쟁 없이 프랑스는 막 힘을 끌어왔던 거야. 근데 루이 14세가 한 앙리 4세 하면 손자쯤 될 거야. 손자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까 1598년에 그랬다 그랬잖아. 이제 루이 14세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 신교도들, 위교노들 싫어 이렇게 된 거야. 싫어. 근데 좀 참아줬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자신감이 있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1685년, 거의 100년쯤 지났네. 이때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위그노들이 부자니까 그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보통 재산 뺏는 건 디폴트 값이야. 기본 값으로 다 뺏어요. 나쁜 놈이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다 도망가요. 해외로 도망가.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위그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상공업자, 원래 돈이 많아.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공업자가 있다 그랬지. 뭔지 알아?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IT 기술자야, 기술자. IT 기술자. 막 프로그래머, 그치? 프로그래머,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다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고부가 가치 산업이 없어지는 거야. 고부가 가치. 비싼 물건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수출도 못 하지. 처음엔 몰랐겠지만 차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전쟁도 자주 하고, 전쟁을 하면 돈이 막 파탄이 나잖아. 재정이 파탄나고 돈이 없어져요. 근데 돈이 없어 세금 걷어내는 낭트칙령도 폐지해서 어떻게 돼? 돈 벌 수 있는 물건을 생산 못해요. 점점 쇠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야. 그러니까 달이 차면 기울듯이 프랑스의 전성기였고 절대왕정의 끝판왕이었던 루이 14세 때 역설적으로 왕국이 쇠퇴를 맞는다라는 거지. 자, 지금까지 서유럽을 얘기했어. 이제 동유럽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늦바람이 무서운데 17, 18세기에 한 100년, 200년 뒤져요. 서유럽은 시민계급이 이미 성장했는데 동유럽은 아직도 상업 발달이 미약하고 농노제, 그러니까 아직도 중세 봉건제를 유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성장한 게고 왕이 나서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유럽이랑 좀 달라. 우리는 깨어있는 지식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끌 거야. 그래서 계몽군주라고 해. 계몽전제군주, 계몽전주라고 약자가 되는데, 계몽전제군주, 우린 깨어있어. 너희들과 함께 열심히 나라를 이끌 거야. 우리가 솔선수범할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동유럽. 자, 첫 번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야. 너희들 그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인데 사실 유럽 쪽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 인천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건설한 게 표트르 대제야. 왜 그러냐면 서쪽으로 가서 서유럽하고 무역을 하고 싶은 거야. 야만인 취급을 당했거든. 그래서 했고, 여기 추우니까 어떻게 돼? 남자들이 수염도 많이 길렀는데 수염을 깎으라는 거야. 단정하게. 왜? 서유럽식으로 복색을 바꾸자. 이렇게 된 거야. 영토 확장을 했어. 이때 그 30년 전쟁 때 스웨덴이 되게 강했었거든. 너희들 수업을 기억한다면 알 수 있는데, 스웨덴을 꺾고 발트해로 진출을 해. 자, 얘들아, 발트해가 어디냐면 유럽 지도로 그려줄게.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 노르웨이 있는 거기 기억나지? 코펜하겐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러시아야. 모스크바인데, 아까 얘기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여기 있어. 여기 영국 있고 아일랜드 있는데, 여기를 북해라고 하고, 요 바다 있지, 요 바다. 요 바다를 발트해라 그래. 저기를 장악을 하는 거야. 누가? 러시아가 발트해를 장악을 해요. 그렇게 된 거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누구다? 표트르 대제가 그렇게 했다. 표트르 대제가 2m의 거인이었어. 그리고 시베리아를 경영을 해. 시베리아를. 우리 지난번에 문제 살짝 풀었잖아. 그때 풀었을 때 나왔던 네르친스크 조약을 청나라랑 체결을 하는데, 그치? 청나라랑 체결을 해서 영토를 확정을 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만주 위에까지 왔다는 얘기야. 엄청나지? 지금의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가 그렇게 늘어난 게 표트르 대제 때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자그맣게 예카테리나 2세도 나오는데, 계몽군주를 자치한 여자 황제인데 실제로는 농노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래서 실상은 퇴보했다는 평가가 더 많지. 넘어가자. 자, 프리드리 2세.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거야. 프리드리 2세라고도 부르지만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불러. 프리드리 더 그레이트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나는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다 이랬어. 국가의 공복이다.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지. 근데 진짜 그랬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스스로 계몽군주를 자처하고 군주가 아니고 1호 공무원이라고 낮춰 부르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랑 교류했어.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를 발전시켜서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서, 아까 위그노들이 쫓겨났다 그랬잖아. 이 사람 아버지 왕 때부터 그 위그노들을 이 사람 그 프로이센에서 다 받아들였어. 지금의 독일이 되는 나라인데 프로이센이. 그래서 이 프리드리 2세가 굉장히 경제를 발전시켰다. 상수시 궁전이라고 여기 밑에 그림 있지.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건립했는데, 상수시는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야. 근심이 없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뜻이겠지. 특히나 이 사람이 별명이 군사의 천재야.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해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을 통해서 슐레지엔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공업 지역이 있었어. 우리나라 치면 울산 같은 데야. 울산 같은 데를 차지했어. 그렇게 발전의 기틀을 만들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짧게 얘기할게. 넘어가자. 자, 요제프 2세 얘기를 할게. 여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야. 아까 에스파냐도 그런데 에스파냐랑 요 오스트리아 제국은 둘 다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턱 많이 나온 데 있지? 거기 왕가의 후예들이야. 근데 이렇게 동서로 갈라진 것 뿐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개혁을 꿈꿨는데 미완성이었어. 요제프 2세라 그래서 계몽군주를 자처해서 강력한 내정 개혁을 시도했어. 그래서 농노제 폐지를 시도했거든. 근데 어떻게 됐을까? 하이고,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서 실패를 했어. 하지만 도전이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혜택이나 결과가 있었나?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렇지? 방금 얘기했던 표트르 대제나 프리드리 2세에 비해서 요세프 2세는 좀 약한 느낌이 있지?
좀 그래. 쩔이야. 핵심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거든. 자, 서유럽은 시기 16에서 17세기. 동유럽보다 먼저 발달을 했어. 동유럽은 17에서 18세기. 한 100년, 200년 늦었지? 사회적 배경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부르주아들. 그 사람들이 귀족들하고 싸우게 되니까 왕의 든든한 서포터가 돼서 왕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그치? 근데 동유럽은 어때? 도시 발달이 늦고 농노제가 지속돼서 시민 계급이 미약해서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없었어. 자, 서유럽은 자연스럽게 발달하니까 전형적인 절대 군주가 돼. 자연스럽게 내가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한 말이지. 동유럽은 어때? 이게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똑똑해야 된다. 그래서 똑똑한 내가 솔선수범 이끌겠다. 그래서 계몽 군주라고 얘기를 해. 서유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야?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펠리페 2세는 무적함대, 엘리자베스 1세는 무적함대를 물리쳤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내가 곧 국가다. 굉장히 개성이 캐릭터가 강한 왕들이지. 동유럽은 어때? 대표 인물 2m 넘는 사람 누구야? 러시아 표트르 대제. 그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짓고 서유럽을 동경했고, 발트해를 장악했지. 러시아가 스웨덴을 이겨서. 그치? 이 정도 기억하고. 프로이센, 현재 독일의 모태가 되는, 시작이 되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계몽군주를 자처했고 굉장히 지식인이었다 그랬지. 그리고 군사적으로 천재라서 어디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한테서 요제프 2세랑 빵빵 때린 다음에 슐레지엔, 우리나라 치면 울산 공업단지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 요세프 2세는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많은 내적인 개혁에 노력을 기울였고, 농노제 폐지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힘이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했다. 알아두면 되게 정리가 되지. 자,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게 우리 절대왕정을 먼저 예습을 좀 해봤는데, 얘들아, 굉장히 화려했던 시대야. 왕들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땠어? 이 사람들이 다 끝까지 권력을 잘 차지하고 했을까? 알 수 없지. 뭐 말하면서도 뭐 답도 없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절대왕정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의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등장을 해.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치? 당연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 절대왕정의 시기에서 권력이 강했지만 고인물이 썩듯이 왕의 권력에, 왕의 절대적인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 많아졌겠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시민혁명이 일어나겠지. 바야흐로 근대가 시작되는 거야. 그게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 그치? 우리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절대왕정은 어떤 시기다? 중세봉건 시기와 근대 시민혁명 시기의 중간에 과도기적인 시기다. 중간 징검다리다. 요거를 기억해 두면 굳이 암기하려고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게 될 거야. 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우리 목요일에 보자. 안녕.